400배의 강학 현미경에서 1 제곱인치당 28개의 결정립이 관찰된 금속의 ASTM의 결정립 크기 번호를 결정하시오.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내용은 좀 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계열을 살펴봐야 됩니다. 계열을. 그래서 ASTM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아메리칸 스탠다드 테스팅 오브 메테리얼에서 미국 재료 시험 학회죠. 미국의 재료 시험 학회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ASTM 그 학회는 대단히 권위가 있고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모든 분야에 그 메케니컬 분야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여러 가지 규정과 그 다음에 시험 방법 이런 것들을 전부 다 ASTM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많습니다. 또한 그것을 여러 그 나라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또한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규정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잘 알아주시기 바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한 결정립이 뭔가 결정립. 자, 결정립은 매우 다양하다. 그래서 우리가 3차원적으로 정확히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다양하기 때문에 측정이 어렵다.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결정의 크기는 그 재료의 기계적 성질을 비롯한 각종 성질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정립 크기에 의해서 결정립의 크기에 의해서 그 어떤 상태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ASTM의 입도 번호로도 결정 크기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측정 방법은 거기에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는 어떤 것이 있죠? 서클법이 있습니다. 서클법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 문제에서 의미하고 있는 직정 측정법. 직정 측정법이 있다. 직정 측정법. 이와 같은 것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서는 거기에 내용이 깁니다만 간단하게 제가 금속의 ASTM 결정립 크기 번호를 결정하는 방법 여기에 대해 쓰시고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해서 살펴보죠. 자, 금속의 조직상 결정립의 크기는 어떤 것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가? 결정립 크기. 자,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결정립 크기는 금속재료의 성질과 관련성이 큰 인자다. 그래서 이것은 금속재료의 성질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라고 큰 인자로 냉각 가공과 풀림의 조건에 조합에 따라서 결정력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또한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있는 냉각 가공과 풀림의 조건 열체례가 되겠죠? 이와 같은 상태에서 우리가 결정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 결정 입도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방법은 단위 부피중에 포함되는 결정의 수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으나 측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단위면상에서의 결정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단위면상 결정립의 크기를 측정한다. 크기를 측정하는 것을 우리가 주로 적용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거기에 이제 우리가 100배 금속 경비용의 사용사에서 1평방인치 중에 포함되는 결정립 수를 N 개가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가 나와 있죠. 자, A가 어떻게 됐습니까? 100배의 현미경입니다. 여기서는 400배가 됐었죠.
100배의 현미경의 금속 현미경산에서 1평방인치, 1평방이면 25.4 곱하기 25.4mm가 되겠죠. 포함되는 결정리 수가 n개일 때, 그래서 1인치에 n개의 어떤 결정리 수가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거기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2의 n-1승,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n과 같다. 이렇게 해서 나타내고, 이 식에서 라지 n 있죠. 이것은 ASTM의 입도 번호죠. 그래서 n은 ASTM의 입도 번호다. 입도 번호를 나타내고,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이것을 이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n 라지 n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또 우리가 쓸 수 있냐면은 로그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로그 2분의 로그 1에 의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n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끄집어내면은 어떻게 됩니까? 0.3에 이것을 계산해서 로그 n에 그 다음에 플러스 1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실제 n을 절상한 정수치로 표시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400배가 됐을 때 거기에 1인치당 1인 제곱 1평방인치당 얼마입니까? 28배가 들어갔죠. 그것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이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 자, 다음은 금속의 전도성, 전도성을 원자 결합의 관계로 설명하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금속의 전도성입니다. 전도성을 원자 결합의 관계, 원자 결합의 관계로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는 우리가 이제 개요를 쓰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이것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여러분한테 금속 재료 기술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가.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마다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제가 팁을 제공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여러분한테 강의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때그때 문제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동영상 강의를 듣습니다. 동영상 강의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이렇게 강의를 하는 부분이 많지가 않다. 그래서 금속 재료 기술사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또 우리가 많이 이렇게 적용하고 있죠. 제철소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재련 이런 부분에 또한 우리가 어떤 그 회사에서도 그런 어떤 신소재 개발하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실 때 비싼 돈 주고 이렇게 수강 신청을 하죠. 그러면은 그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 기술사는 어떻게 됩니까? 주관식으로 계속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서술해서 답안지를 작성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21세기는 컴퓨터 시대이다 보니까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글씨 쓰는 것이 상당히 많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은 저 멀리 가 있는데 손은 느리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제 시험을 볼 때 답안지를 탁월하게 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우두커니 이렇게 보고 그냥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고 계속 요약하면서 문제를 이렇게 답안지를 내용을 본인이 이렇게 계속 요약하고 연습장에다 쓰거나 혹은 요약하는 노트에다 계속 쓰는 습관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손의 어떤 속도가 빨라지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되죠? 머리 두뇌가 계속 이렇게 훈련이 되는 거죠.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있는 내용을 또 책에 있는 내용이 다 있는 것을 왜 강의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강의가 들을 필요가 없겠죠. 그것이 아니죠. 강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그 테크닉을 가르쳐 주겠죠. 답안지를 어떻게 써야 되고 또 이런 문제는 어떻게 요약해서 써야 되고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실 기술사는 여러 면에 있는 이 내용을 다 여러분들이 암기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 암기를 합니까? 또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도 없습니다. 왜?
나이가 있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있고 세월이 흐름으로써 내가 어떻게 그것을 기술사를 준비하고 대비를 하고 또 전략 전술을 어떻게 그것을 세워서 해야 되는가, 그래야만이 합격할 수 있는가, 이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첫 번째 팁은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쓰면서 이렇게 요약하면서 강의를 들으셔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언더라인을 쳐서 이렇게 핵심 키워드를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계속해서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속의 전도성. 전도성을 원자 결함의 관계로 설명하시오. 전도성입니다. 원자 결함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금속을 항상 원자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전자가 있고 자유전자가 있고 뭐 양이온이 있고 음이온이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그런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죠. 자, 원자가 전자를 내놓고 또 원소 자체는 양이온이 된다. 그래서 원자가 있어요. 원자. 자, 원자가 있다. 거기 있는 것처럼 원자가 전자를 내놓고 원소 자체는 양이온이다. 전자를 이렇게 생성을 하고 그것의 자체는 뭐죠? 양이온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 원자 핵의 속박으로 풀려난 전자들은 자유전자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원자 핵에서 나온 그런 그 전자들은 자유전자가 된다. 자유전자. 어떤 속박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다. 금속의 양이온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양이온 상태에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 그만큼 양이온은 더 강하게 결합되는 방식으로 인해서 원자 결합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원자 결합은 결국은 양이온의 어떤 상태에서 이렇게 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자, 본론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금속의 전도성을 원자 결합의 관계로 설명. 반드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여기 있는 내용은 실제 문제에 있는 내용을 축약해서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타이틀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여러 가지 내용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죠. 그런 부분을 다 여러분들이 본론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개요를 써야 됩니다. 개요를 써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논문에서는 서론이 되겠죠. 자, 우리가 논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논문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떤 것을 연구를 했다. 그러면 그 연구를 한 그런 부분에 서론에서는 어떻게 전개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은 것을 연구했고, 또 B라는 사람이 이와 같은 것을 연구했고, C라는 사람은 또 이와 같은 것을 연구해서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연구가 되지 않았다. 또 미비하다. 그런 것으로 해서 서론을 전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론은 넓고 이렇게 얇게 이렇게 서론을 전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뭐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핵심 내용만 이렇게 간략하게 여기에 서술할 때, 답안지를 서술할 때 2번 쓰시고, 그 다음에 금속의 전도성을 원자 결합의 관계로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으면 이와 같이 금속의 전도성을 원자 결합의 관계로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설명하면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계속 반복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살표를 이렇게 그으면은 그것은 금속의 전도성을 원자 결합의 관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살표를 긋는 것은 뭐 다음과 같다. 그런 내용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설명해 드리고. 자, 금속 결합은 강도, 전성, 연성, 광택, 열 전도성과 전기 전도성 같은 금속의 여러 특성을 가져가는 화학 결합이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건 금속 결합. 금속의 결합에는 어떤 인자들이 거기에 포진되어 있는가. 자, 거기에 이제 강도가 관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거기에 전성이 또 관계되어 있죠. 전성, 늘어나는 거. 그 다음에 연성, 연한 상태, 치성과 관계됐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광택. 광택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열 전도성, 전기 전도성. 그래서 열 전도성과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 이런 부분이 전부 다 관계가 돼 있다. 그래서 전도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어떤 열을 전달한다든가 혹은 전기를 전달하든가 거기에 대한 그 금속의 성질이 어떤 상태인가 그런 상태가 되겠죠. 자, 금속 결합은 전자와 이온들 간의 정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금속 결합은 또한 정기적인 인력, 인력에 의해서 그것이 서로 끌어당긴다. 앞에서도 얘기했죠. 자유전자가 있다 그랬죠. 그 자유전자가 또한 양이온이 있다 그랬죠. 음이온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어떻게 됩니까? 극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인력이 작용하겠죠. 그런 부분들. 또한 금속 결정에 전류를 흐리면 자유전자들 덕분에 전기 전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전기가 또 흐르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있는 것처럼 전기 전도도. 전기 전도도가 어떻게 됩니까? 상승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 또한 자유전자는 원자가 전자띠와 전도띠 사이에 띠틈이 무시될 때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자유전자가 원자가 전자와 전도띠 사이에 띠틈이 무시될 때 자유전자는 발생한다. 그래서 자유전자는 언제 발생한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전자와 전도띠가 무시될 때, 무시가 될 때 발생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안지를 작성할 때 이 내용을 전부 다 암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개하는 능력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고무줄처럼 여러분들이 연상하셔야 합니다. 고무줄을 연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무줄을 내가 50cm를 이렇게 가위로 절단했다. 그것을 양팔로 당겼을 때 1m 20cm가 되더라.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자신이 답안 작성하는 그 문장에다가 살을 붙이는 능력이 탁월해야만이 합격할 수 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금속 재료의 강화기구 5가지입니다. 금속 재료 기구. 기구의 강화기구입니다. 강화기구. 자, 강화기구 5가지. 자, 우리가 금속 재료가 있습니다. 금속 재료가. 자, 우리가 금속 재료가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강화기구입니다. 강화기구. 강화기구. 어떻게 하면은 금속을 우리가 강하게 해야 될 건가? 자, 우리가 금속을 강화시킨다. 강화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경도를 높여주는 거죠. 경도. 경도를 상승시킨다. 자, 우리가 경도를 상승시키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당금질 있죠. 당금질. 당금질 열처리에 의해서 우리가 경도를 이렇게 상승시킬 수 있고, 또한 당근질처럼 경도는 높지는 않지만은 어떤 그 시효 경화에 의해서 또한 우리가 경도를 상승시킬 수 있다. 그것을 또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강화시킨다. 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강화를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자, 우리가 모든 금속은 어떻게 되죠? 전부 다 기계는 어떻게 되죠?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계의 어떤 메커니즘은 다이나믹 상태다.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건축과 토목은 어떻게 더 정적인 상태다. 그렇지만 기계는 다이나믹 상태다. 운동을 한다. 자,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죠? 기계의 모든 부품들이 어떻게 되죠? 정밀해야 됩니다. 정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회전할 때 소음이 생기고 진동이 생기고 마모가 많고 떨림이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기계를 이용해서 어떤 부품을 생산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기계가 중요하다. 자, 운동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내마모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내마모성이 있어야, 마멸성이 있어야 된다. 자, 이런 것이 우리가 결국은 필요한 거죠. 부품에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금속을 강화시키는 거죠. 실제 우리가 어떤 처리 과정을 하지 않으면 금속이 무른데 그 무른 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명이 단축이 되잖아요. 그러면 수명이 단축이 되면 어떻게 되죠? 힘들어서 가공을 했는데 그러면 인건비가 나가죠? 가공비가 나가죠? 또 재료비가 나가죠? 그런데 또 다시 그것을 또 가공해서 또 우리가 사용을 해야 한다. 그러면 얼마나 그 어떤 유지비가 많이 들겠습니까?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금속을 강화시켜 가지고 그런 어떤 우리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제작할 때 수명을 연장시키고 또 유지관리 비용을 줄이고 뭐 이런 어떤 의미로서 회사의 이윤이 창출되고 다 연계가 돼 있죠. 그런 것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언급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종류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종류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언급을 하냐면은 자, 여기 있는 것처럼 금속 가가 기구는 5가지를 얘기를 했죠. 그러면 그 5가지를 언급만 해주면 됩니다. 제목만. 그래서 합금, 엄소, 고유에 의한 강화, 그 다음에 가공에 의한 강화, 열체에 의한 강화, 그 다음에 조합에 의한 강화, 그 다음에 조합에 의한 강화. 그래서 마르텐 사이트에 의한 강화가 있고 CEO 경화에 의한 강화가 있다. 그래서 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서론을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강화기구 5가지 이렇게 써져 있으면은 이 5가지 내용을 이렇게 여기서 나열해서 이렇게 나열해서 서론을 즉 계열을 마감하면 됩니다. 마감하면은 그렇게 해서 써주시기 바라고 본론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금속 재료의 기구에 강화기구 5가지 쓰시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하살표 하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금속 재료 기구의 강화기구 5가지를 설명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음과 같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쓰셔야 돼요.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해서 한 줄로 쭉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합금 원소 고유에 의한 강화. 그래서 합금 원소 원소의 고유에 의한 강화가 있다. 이것은 이제 성질에 의한 강화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5가지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시기 바라고 제가 강의를 하면서 요약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다 내용을 읽으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용질에 거기에 보시면은 용질에 어떻게 됩니까? 용질은 이제 용해도와 입실온 값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용질 원자 용해도와 입실온 값 용해도와 그다음에 입실론 값 변형이 되겠죠? 그다음에 또 2번째 단계는 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있는 것처럼 용질원자가 편삭하는 것을 코트렐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거기에 코트렐 분위기가 형성되게끔 한다. 분위기 형성하고 그 다음에 3번째는 화학적 상호작용에 의한 전이의 고착 효과. 그래서 전이 고착 효과가 있다는 거. 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있는 것처럼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전이가 고착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전기화학적 효과. 화학적 효과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규칙 격자에 의한 격자에 의한 효과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뭐랍니까? 합금원소 고유한 강화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가공에 의한 강화. 가공에 의한 강화가 있다. 자, 가공에 의한 강화는 전이 밀도가 대단히 높아짐으로 강화된다. 그래서 결국은 금속을 가공하면은 전이 밀도가 상승된다. 전이 밀도가
상승으로 인해서 결국은 강화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읽어주시기 바라고. 열처리 양강, 열처리. 자, 열처리의 강화는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죠. 결국은 우리가 당금질을 연상하시면 되겠죠. 당금질. 그래서 당금질. 당금질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경도를 상승시켜서 우리가 하는 거죠. 근데 무조건 우리가 경도만 상승되었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도는 높은데 충격에 약하다. 그러면 어떻게 잘 깨진다. 그러면 어떻게 죠? 부품으로서 사용할 수가 없죠. 경도가 높으면서 인성이 있는 그런 어떤 당금질의 어떤 금속의 열처리 강화가 돼야 되겠죠. 그것을 설명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조합의 강화. 마르텐사이트. 마르텐사이트. 마르텐사이트에 의한 강화가 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이제 당금질에 의해서 이제 결국은 이루어진다. 당금질에서. 그래서 결국 우리가 당금질 하면은 마르텐사이트 조직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강화가 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시효 경화예요. 시효 경화. 그래서 시효 경화에 의한 강화가 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변형 강화 뭐 이렇게도 우리가 부르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것이 금속이 여러 가지 원소의 어떤 그 내외 반응에 의해서 이것이 강화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금속의 시효 경화에 의한 강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